지난 시간에는 바르베리니 미술관에서 카라바초의 작품 위주로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트, 또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작품을 볼 수가 있었죠. 수백 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 작품들을, 또 이 건축물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그 상황과 역사를, 배경을 좀 알게 되면은 더 많은 작품들이 보일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 카라바초의 생애는 파란만장했는데요. 이 난폭한 성격에 이 사고를 치고 살인하고 도망다니다가 시칠리아 밑부분에 몰타라고 하는 섬까지 도주를 해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으면서도 훌륭한 그림들을 그려낸 걸 보면 이 신이 주신 타고난 재능, 참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30대 후반에 도망다니다가 객사를 하게 됩니다. 카라바초의 작품의 특징은 이 강렬한 명암대비다. 이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작품들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자신의 죄를 마치 속죄하듯이 작품에 등장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역할을, 자화상을 그려 넣어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 관람객들이 시선을 한 번 더 붙잡는 것 같고요. 또 이 그림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죄짓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여인이 하늘하늘한 속옷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슴을 드러내는 일이 수줍은 듯 뺨이 붉어져 있습니다. 왼손이 다리 사이에 놓여져 있으며 그것은 비너스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르네상스의 그림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마사초도 여기까지만 허용을 했던 거죠.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모습, 하와의 모습을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가 해안가로 도착했을 때 이 긴 머리로 더 중심을 가리고 이 왼손으로 이 가슴을 가리는 정숙한 여인, 아프로디테, 베누스, 베네레, 이 영어식의 표현으로 이제 비너스이죠. 이 여인의 초상은 라파엘로 그리면서 자주 비슷한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라파엘로가 실제로 사랑했던 마르게리타 루띠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은 포르날리라라고 부르는데요. 제빵사의 딸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아테네 학당에도 여성 수학자의 얼굴을 마르게리타 루띠로, 피렌체의 그 팔라티나 미술관에 가면은 베일을 쓴 여인, 신분의 차이로 그들은 사랑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못했고요. 라파엘로가 37살에 단명을 할 때 로마의 외곽에 수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서명이 왼쪽 팔에 우루비노 라파엘로라고 서명이 남아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큰 박물관은 라파엘로 작품 한두 작품은 꼭 있게 되어 있는데요. 라파엘로 그림을 보면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고 서양 미술사에서 교과서처럼 여기는 우아한 아름다움, 이태리어로는 그라치아라고 하는데요. 그라치에 말고요, 그라치아. 37살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라파엘로는 많은 작품을 남김으로써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떠오르게 되네요. 그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에 저렇게 사랑스러운 그림도 그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르네상스의 그 회화 작품과 이 바로크 시대의 회화 작품은 어떻게 다른지 이 비교를 해놓고 보면 르네상스의 거장 안드레아 만테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떼어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볼로냐 출신의 까라치라고 하는 바로크의 거장 작품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죠. 이 르네상스의 작품 또한 사실적이지만 이 작품 속에 비례와 이 균형과 아름다움을 포함시키고 있었다면 이 바로크의 회화에서는 이 움직이는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순간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조각 작품으로는 이 르네상스의 아주 걸작 중에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이 바로크 시대로 넘어오면서 같은 다비드를 조각한 베르니는 어떻게 다르게 다비드를 조각했는지, 바로크의 거장, 여러 번 이 바로크 시대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소개할 건데요. 조각, 그림, 건축, 이 어느 한 부분 미켈란젤로만큼 미켈란젤로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뼛속까지 조각가였던 20대 초반만 해도 이 보르게제 가문에 많은 조각 작품들을 남겼고요. 미켈란젤로, 바로크 시대의 거장 베르니, 이 조각 작품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이 바르베리니 궁전 안에도 궁전의 주인인 바르베리니의 부스토라고 그러죠. 이제 인물상 바로크의 또 특징을 제대로 갖고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이 그 후원에 이 수많은 천재들이 태어났듯이 교황 바르베리니, 이 바르베리니 가문은 베르니니, 보르미니,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 이 바로크의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를 통해서 궁전 안에 멋진 프레스코를 남겨서 바르베리니 가문의 위상을 한참 높여 놓았는데요.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프레스코입니다. 이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궁전의 2개 층 전체를 차지하는 큰 홀의 장식으로 약 7년간의 작업으로 바르베리니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프레스코를 그리게 했는데요. 이 프레스코의 내용은 신의 섭리의 승리라고 하는 다수의 신화 속 인물들이 우화를 통해 마페오 바르베리니의 신격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베리니 가문의 영광과 이 교황직에 오르는 우르반 8세를 아주 멋지게 신격화시켜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3마리의 벌로 구성된 이 가문의 문장은 이 신학적 미덕인 믿음, 희망, 자선이 뒷받침하는 월계관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별의 왕관을 가진 우라니아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섭리 뒤에는 정의, 경건, 권력, 진실, 아름다움, 겸손의 덕이 있고요. 4개의 친명 패널은 바르베리니 교황 아래 채택된 훌륭한 통치 원칙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요. 띠를 든 소녀는 정의를 나타내고 풍요의 뿔을 가진 소녀는 세계의 불을 분배하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바르베리니 미술관에서는 회화뿐만이 아니고 이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라고 하는 보르미니와 베르니니의 건축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궁전의 보르미니의 나선형 계단과 아주 우아하고 세련된 베르니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앙 계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관을 찾는 여행객들은 전시실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이 건물로 올라갈 때 베르니가 만든 계단을 통해서 전시실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내려오실 때는 보르미니의 도리아식 나선형 계단을 밟아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경쟁자로 서로 미워하고 싫어했던 경쟁의식을
바로크 시대의 여러 교황들이 경쟁을 시로 부추겼던 거죠. 옆에 경쟁자가 없으면 좋은 작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이 수많은 천재들이 경쟁을 했듯이 그 후원자에 의해서 바르베리니 교황 때는 베르니가, 후에 반대 세력인 팜필리 가문에서 나온 교황 인노센토 교황 때는 보르미니가 라보나 광장에 아니제 성당을 만들면서요. 더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경쟁자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들이 공동 작업으로 첫 건축물을 올린 것이 바로 이 바르베리니 궁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궁전에서는 이 천재들이 설계한 계단을 직접 오르고 내릴 수 있어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요. 특히 이 궁전의 작품들을 보고 이 보르미니의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중에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보르미니의 나선형 계단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선형이 아닌 나선형이며 내려다볼 때와 그 반대의 경우 여러 시각적 차이를 수렴한 당대로서는 절대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에는 베르니니와 보르미니 건축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베르니니의 그늘에 가려져서 단독으로 이름을 걸고 작품을 했던 건축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궁전 가까이에 있는 산카를로 알라쿼트로 폰타네라고 하는 성당은 베르니 그늘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했던 성당이 있습니다. 바르베리니 궁전을 찾는 여행객들은 다녀오실 만한 것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궁전의 나선형 계단이 그랬듯이 아주 독창적이고 규모는 작으나 특별한 디자인의 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이 직사각형의 계단 턱을 낮춘 베르니의 설계에 의해서 만든 이 비탈진 곳에 이 궁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 정원이 아주 특이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크 시대는 이때 또 한참 과학의 발전도 있었는데요.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코페르니쿠스 형님 말이 맞았다. 지구는 돌고 있다. 천동설이냐 프톨레마이오스죠. 천동설을 확립했던 여기에 맞서서 갈릴레오 갈릴레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결국 무시무시하기로 유명했던 종교 재판소까지 쓰게 된 거죠. 바르베리니 교황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황 또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이 지동설을 응원하다가 결국은 그 시대 그 상황에 반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결국은 탄압을 하게 되죠. 구교냐 신교냐,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17세기 18세기는 그래서 이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면서 의심의 시대, 의욕의 시대, 또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이 작품 안에, 이 건축물 안에 그 당시의 사회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로크 시대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 검열단이 아주 무섭게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검열을 했는데 이 검열단들이 당시 로마에서 반종교 개혁 운동으로 또 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이 트렌트 공의에서 합의된 내용이었죠. 결정된 내용이었죠. 세 가지 덕목은 첫 번째 덕목은 명료함과 단순성, 쉽게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정확한 성서 해석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작품을 보면 신앙심을 더 일깨워줘야 한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덕목인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